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노현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혁신조직의 힘 DEI 그리고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매니지먼트 분야, 조직관리 분야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인적자원관리, 그중에서도 다양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왜일까? 얘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익숙한 DEI, 그다음 DEIB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개념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성 관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시죠? 벌써 나온 지 한 9년 됐더라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이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수학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웅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장의 역사를 바꾼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이제 앨런 튜링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처했던 당시의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접근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그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였고요. 독일군의 신출 기모란 암호, 이니그마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 또는 암호 해독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을 불렀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괴짜 천재답게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됐던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니그마라는 암호가 기존의 수학자들이 해결해왔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수학자들이 익숙해왔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 고민하다가 이건 내가 내 머릿속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보자. 어떤 사람? 나랑 비슷한 수학자 말고 수학은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암호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이제 결국엔 그 사람이 1000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학자, 물리학자, 경제학자부터 시작해서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여성학자라든지 또는 심지어 저쪽 동네 북부 유럽의 런던에 있는 형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했더라.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도식화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스캇 페이지라는 이제 미시건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다양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인터뷰를 했고 그걸 이제 기사화하면서 도식화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앨런 튜링이 만든 팀과 기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팀이라고 얘기하는 팀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성의 효용을 얘기할 때 흔히 활용하곤 하는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집단을 구분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데 왼쪽에 보시면 똑똑하지만 동질적인 팀, 그룹이라고 하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직무 전문성, 직무에 대한 경험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직무 전문성. 그러니까 IQ가 높다는 얘기는 암호 해독에 바삭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적어도 그 전문성에 관련해서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 거고요. 반대로 저쪽에 있는 집단은 적어도 수학적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열려있는, 그러니까 어빌러티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좀 떨어지는 집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요 밑에 이제 도구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여주는데요. 똑똑하지만 동질적인 그룹의 특징은 굉장히 막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여주시나요? 전쟁으로 친다면 이 사람들은 매우 강력하고 팬시한 대포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겁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막강하고 명확한, 방향성이 명확한 대포들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 똑같은 대포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원의 중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친다면 누구는 아주 멋진 대포를 갖고 있고요. 누구는 단검을 갖고 있고요. 누구는 총을 갖고 있고요. 누구는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팀이죠. 두 팀의 효용이 어떤 상황에서 효용이 달라질지는 비교적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다양성을 갖춘 팀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갖춘 팀이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처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선택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런 팀이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렇죠?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서 어벤져스 팀을 모아서 이걸 제때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팀도 존재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 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모르겠고 답이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모아서 뭔가를 뚝딱뚝딱 해봐야겠다는 팀이라면 정보의 중첩성, 저희가 이제 정보가 리던던트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첩된, 정보가 낭비되는 팀이죠. 낭비되는 팀보다 뭔가 무기가 다양해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대볼 만한 여지가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다양성의 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아까 앨런 튜링의 1000명의 팀과 연결되어서 저희가 다양성의 효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좋은 그런 논리적인 근거이자 경험적인 근거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양성을 갖춘 팀이 최근에 이제 비유카 등등의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필수적인 선택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제 쉽게 이해되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팀, 이거는 이제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죠. 또는 타임 매니지먼트 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성격을 가진 팀이라면 물론 보드 오브 디렉터나 TMT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그렇죠? 기존과 매우 다른.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팀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에서도 실제 여전히 보드 오브 디렉터나 TMT의 상당수는 저희가 익숙한 40, 50대, 60대의 백인 남성 특정 교육 배경을 가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머저리티인 상황에서 여전히 다소 모험적인 선택을 해야만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또 보드 오브 디렉터나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많은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도 다양성의 효용을 얘기하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까 갖고 있는 인지적 무기의 다양성도 있지만 제각각의 무기도 있지만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때 외부에서 소울싱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네트워크가 중첩된 40, 50대, 60대 중년 남성의 백인의 네트워크만 활용하지 말고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일단 최대한 모아보자.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게 다양성의 효용으로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를 먼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양성의 효용을 얘기할 때 여러 이제 연구 결과 또는 컨설팅 회사의 조사 결과 등을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케이스 포 디버시티라고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면 이게 회사에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죠. 이제는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근거들을 저희가 대곤 하는데요. 그런 실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 이 맥킨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맥킨지에서 다양성 보고서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유럽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성별 다양성 또는 인종 다양성을 보드 오브 디렉터나 탑 매니지먼트 팀에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 성과가 여러 측면에서 낫다,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요. 이게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이런 류의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익숙한 다양성은 도움이 돼.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 그냥 남이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돼.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양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실제 경영학계에서 또는 사회학, 심리학에서 다양성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이 학계에서 한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 다양성과 이 집단의 팀의 다양성이든 조직의 다양성이든 보드 오브 디렉터든 TMT든 다양성과 성과 간의 결과를 본 무수히 많은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저 2009년 등등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저런 분석을 해보는데요.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는 불행히도 맥킨지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둘 간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얘를 셀링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다양성이라는 피곤한 변수를 조직 내에 들여봤자 별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다양성이 양날의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인지적인 측면의 무기의 다양성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서로 정보가 많아서 이걸 뚝딱뚝딱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저희는 기대를 하죠. 그걸 이제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위에 보이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저희는 다양성을 확보하면 사람들이 무기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겠지 하는 이제 아름다운 상상을 하곤 하나 현실에서는 얘가 발현되지 않게끔 다른 프로세스가 발생해서 위협으로서 도사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저희가 이제 소셜 캐테고라이징 프로세스 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조직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 또는 이질적인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불편함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들어오면 카테고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성별이든 아까 저희 뭐 장애도 얘기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든 뭐든 간에 다양한 내가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비교하고 싶은 욕구를 막 뿜뿜하게 만드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생기고 그게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뭐 편견 등에 기반한 불편함, 관계 갈등, 프로세스 로스 이게 비효율성으로 발현돼서 조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두 개가 팽팽하게 조직 내 발생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의 관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부정적인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다양성의 조직 내에 들어오면 두 개가 딱 동시에 발생을 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힘이 셀 것 같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빵 되면 좋은데 불행히도 제가 다양성 연구자가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되는데요. 불행히도 지난 50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개가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얘가 더 힘이 세요. 자연 상태에서. 얘가 힘이 센 정도가 아니고요. 얘가 발생하는 걸 막습니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순진하게 다양성만 확보했다가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잔뜩 얻은 채 다시 돌아가. 다양성은 불필요해. 우리 조직에는 맞지 않아. 라는 결론에 귀결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다양성은 복잡한 애니까 포기하자.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앨런 튜링의 모습처럼 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해하고 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프로세스, 이게 이제 결국엔 다양성 관리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걸리버 여행기가 이제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작가가 1700년대에 쓴 소설입니다. 저희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어렸을 때 보셨죠? 네, 실제 이 걸리버 여행기는 어른들을 위한 풍자 소설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 소설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원래는 아니었는데요. 소인국, 거인국에 이제 꽂혀 있다 보니 굉장히 동화스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걸리버 여행기에 여러 이제 풍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양성에 관련된 아까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걸리버가 이제 소인국의 릴리퍼트라는 소인국에 이제 표류를 하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가만 관찰을 하니까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 군상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인국 사람들이 맨날 싸우더라는 겁니다. 맨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전쟁을 할까? 얘들이 보니까 항상 어떤 거든 간에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싸우기 위한 너는 너, 인그룹, 아웃그룹을 구분해서 저 나쁜 놈들, 나는 좋은 놈 이렇게 해서 싸움을 지속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거 갖고도 싸우나 보니까 이런 거 갖고도 싸우더라는 겁니다. 혹시 엔디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본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계란에 이렇게 뭉툭한 빅 엔드로 까먹는데 저 얍삽한 놈들은 저렇게 뾰족한 거로 까먹어. 나쁜 놈들.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인지적인 경향성, 특히 효율성 강화 전략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집단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조직 내에 새로운 자극이 왔어요. 내가 모르는 자극이 왔습니다. 여성이 들어왔어요. 또는 새로운 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으면 보통은 내가 저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얘기를 걸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말도 섞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도 바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이해하기에 좀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전략은 저 사람은 남성이니까 저 사람은 뭐 MG에서 G니까 저 사람은 뭐니까 이럴 거야 라고 도매금으로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인지적인 경향성,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인그룹, 아웃그룹 구분되고 인그룹은 좋은 편, 아닌 사람은 나쁜 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또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나랑 다르니까. 이제 이런 집단 구분을 한다는 건데 이 집단 구분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인지적인 경향성이고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조직 내의 다양성이 늘어날수록 내가 집단 구분할 수 있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많아지면서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인간 본성에 가까운 경향성이라는 거죠. 이런 경향성은 또 언제 강해질까?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어떤 유명한 실험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요. 아이 4명이요. 원래 절친이었어요. 절친이었는데 애들한테 니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를 골라봐. 했더니 얘는 박쥐를 골랐고 얘는 거미를 골랐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거든요. 네가 이 옷을 입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카테고리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다 친구들이었는데요. 이제 나는 이 박쥐 같은 놈, 뭐 이런 거미 같은 놈, 거미는 역시 믿을 게 못 돼. 뭐 이런 류의 이제 집단 구분이 생겼고요. 이들이 이렇게 구분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을 막 얘기하면서 박쥐는 저래서 믿을 게 못 돼. 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한테 어떤 제한된 자원을 주고 경쟁을 시킬 때. 경쟁이 치열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막 경쟁을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얘들끼리 똥똥 묻히고요. 얘를 막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요. 반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집단 구분에 하는 이 경향성은 저희가 뭐 사람들을 나무라기는 뭐한 인간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보를 단순화해서 내가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인지적인 구두쇠로서의 생존 전략인데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흔히 겪는 티피컬한 상황, 굉장히 정보가 제한적이고 경쟁이 치열하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격화되고 강화돼서 문제점이 커진다. 뭐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겁니다. 지금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좋은데 저희가 좋다는 것만 자꾸 얘기해서는 좀 공허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양성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까보면 분명히 다양성이 다루기 어려운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양성 관리라는 용어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양성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DEI를 얘기할 때 D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인풋적인 측면이라면 이 I는 다양성 관리 측면의 프로세스적인 측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DEI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EI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제이션 사람들이 서로 집단 구분하고 이렇게 막 비효율적으로 갈등하는 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보를 좀 서로 내서 정보 처리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의 핵심 키워드가 E와 I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퀴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퀴티. 저희가 뭐 공정성,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뭐 이런 그림이 저희가 DEI에서 이야기하는 이퀴티를 설명하는 잘 알려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DEI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성 요즘에 공정성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른 공정성과는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약간 두루두루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DEI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상황과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포텐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비교적 고만고만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학교에, 비슷한 뭐 성별에, 비슷한 나이에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을 주어지고 요이 땅 하고 해서 비교해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불공정해지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된 채 만약에 서로 다른데 도매금 형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이렇게 누군가는 차별받는 이런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게 DEI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요즘에 더 많이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보상제도를 얘기할 때의 공정성. 특히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이버 등등에서 PS, 회사 집단 성과급 에서의 공정성, 중요한 개념인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공정성과 이 공정성은 물론 관련이 있지만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배 공정성, 나의 인풋과 아웃풋, 저 사람의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서 이게 비슷하게 내가 인식이 돼야 페어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또는 PS가 결정되는데 왜 이게 내 성과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분배되는지 예측 가능하게 좀 알려줘. 그렇죠? 저 투명한 정보, 이게 이 절차 공정성이잖아요. 물론 중요한 개념인데 DEI에서의 공정성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DEI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예들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DEI의 공정성의 핵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직 내 존재하지 않는지를 좀 파악하고요. 이걸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화된 특수, 개별화가 중요하고 개인들한테 공정한 fair enough, 충분히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런 뭐 일하는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조직 내 갖춰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하는 작업 환경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쓴 책인데요. Invisible Woman이라고, 아마 제가 보니까 저희 그 롯데 다양성 포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내용 중에서 잘 알려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실제 피아노는 남자가 더 잘 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고 해요. 중요한 근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상당수는 남자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유명한 여성 피아니스트 있습니다만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의 남자다. 이로 인한 결론은 남자들이 피아노를 잘 친다. 뭐 남자들이 뭐 피아노에 관련된 어떤 리듬감이나 등등등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피아니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남성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 결론의 문제점은 뭘까요? 기회평등. 어떤 기회평등일까요? 더 많은 기회를 남성들한테 줬을 것이다. 여성에 비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이와 관련된 건데요. 혹시 그 라흐마니노프라는 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아시나요? 극악의 난이도의 피아노 곡을 작곡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극악의 난이도인지 아신가요? 이 사람이 키가 거의 2m 육박한 사람이고요. 손이 왕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손 기준으로 피아노 곡을 작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피아니스트는 이게 안 가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피아노가 남자가 더 잘 한다는 얘기는 피아노라는 작업 환경이 손이 큰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한 작업 환경으로 디자인됐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피아노라는 작업 환경은 모든 남자가 손이 큰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남성한테 유리한 작업 환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투입돼서 경쟁하는 건 누구한테는 매우 불합리한 경쟁 환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요. 좀 작은 악기들 있잖아요. 바이올린. 작은 악기들은 유명한 음악대학에서 성적이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숫자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여성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작업 환경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양한 사람을 모아놔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존중해서 이들이 자기의 개별성, 자기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극대화하는데 누구한테는 유리한 작업 환경인지 누구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불합리한 작업 환경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게 다양성에서 이퀴티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 구성원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뭐 일하는 방식, 의도한 건 아닌데 공정하지 않은 의사결정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얘가 나와 있습니다만 리더들이 요즘엔 그런 게 덜합니다만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급하게 누군가 해외 출장을 보내야 돼요. 급하게 해외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비슷한 조건의 남성, 여성이 있으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 남성일까요? 뭐 이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뭐 차별이 아니고요.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보내야 될 거고 뭐 해야 될 거고 하니까 나는 챙기는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싱글 남성이라면 또는 뭐 이 사람한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해왔던 티피컬한 의사결정이 뭐 이런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진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에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나는 분명히 배려한다고 시작했던 게 이런 기회 배제가 계속 누적돼서 누군가가 성과를 조직내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억제한 나비 효과를 조직 내에 만들어낸 구조적인 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레이시스트, 섹시스트여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저 사람을 배려한 그런 팀장이었는데 나의 의사결정들이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클루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클루전, 포용성,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성 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포용성에 반대되는 말은 조직 내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이지 않은 조직은 구성원들이 위험을 많이 느끼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구성원들은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처음 본 사람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신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 꺼내지도 못하고요. 괜히 꺼냈다가 속단 말로 누군가 내 등에 빨대를 꽂아서 나를 이용한 다음에 갖다 버릴지도 모르겠고 믿을 사람이 없고 이런 거죠. 이 리스크가 큰 조직입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왔던 티피컬한 의사결정이나 성과관리 프랙티스는 리스크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리스크를 이용하는 프랙티스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간단한 예는 이런 겁니다. 혹시 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기억하시나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에 폭스바겐 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었고요. 굉장히 독일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탁월한 경력을 갖고 있어 누구도 이 사람한테 토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와서 클린 디젤을 만들어. 왜 못 만들어? 내가 하면 한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못하니? 뭐 이런 거죠. 왜 이런 것도 못해? 야 답답해 죽겠네. 뭐 이런 류의 리더의 태도. 그 엔지니어들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갖고 와. 이걸 갖고 온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보상을 주지만 아니면 너는 잘릴 줄 알아. 이런 식의 강력한 성과주의, 단기 성과주의 이걸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저희가 명확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강력한 리더의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믿는 리더의 강력한 추진력 리더십은 독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이 이걸 적극적으로 위험을 막 조직 내에 만들어내는 이제 기능을 한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포용성에서 강조하는 리더십은 리더의 취약성. 나 잘 모를 수 있어. 각각의 제도 다른데 내가 해왔던 과거의 40년 동안의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랬지만 지금 클린 디젤은 나도 안 해봤고 너도 안 해봤잖아. 나도 모를 수 있어. 라는 리더가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 각각 알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 이제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 잘하는 강한 리더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일 잘하는 강한 리더가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성과관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해왔던 강력한 성과주의, 시장 중심적인 성과주의가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경쟁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I에서 belonging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DEI B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DEI B에서의 B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DEI B를 쫙 일직선상에 놓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는 인풋에 가까운 개념이라면 이 I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B는 아웃풋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D와 EI가 상호작용해서 B라는 아웃컴을 가져오는 거죠. B는 특히 구성원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따가 이제 저희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belong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로깅 자체의 점수를 본 것도 중요하지만 요 빌로깅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DEI 중에서 어떤 애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로깅을 보는 게 중요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빌로깅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혹시 최근에 나이키 사례 중에서 혹시 이 사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국의 패럴림픽 선수가 어떤 매장에 나이키 매장에 갔는데 이런 이제 그 마네킹 모델을 본 겁니다. 자기네 기능성 운동화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패럴림픽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신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네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 저거 살게 했더니 나이키 매장 직원이 두 켤레 다 사 이렇게 한 거죠. 나는 한쪽만 신어야 되는데 여기도 한쪽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어디냐? 나는 한쪽밖에 필요 없구나. 오른쪽은 필요가 없는데 왼쪽만 사야지 했더니 나이키 직원이 그건 안 되고 두 개 다 사고 그 대신 10% 깎아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나이키가 DEI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Just Do It.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캠페인이죠.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않았습니다만 콜린 캐퍼닉이라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문제적 인물이 됐었던 사람들에도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그래서 막 미국에서 흑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뭐 비용도 지원하고 했던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 이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이 이전에 개발도상국의 아동 노동 착취 사례 80년대부터 쭉 있어왔고요. 개선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DEI가 막 서로 상호작용해서 빌로깅을 가져가는데요. 종종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들이 여기서 DEI-B에서 빠진 게 authenticity,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일관성이거든요. 진정성은. 내가 했는데 밖으로는 저렇고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구성원들이 우리 DEI에서 빌로깅을 가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장난하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빌로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조직의 그런 일관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관된 모습들. 저희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성 포럼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도 그렇고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구성원들한테 이게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있고 저긴 다르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일관된 행동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소속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제가 이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요. 소속감이 중요하다, 빌로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 장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간단한 건데요.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요. 성별 다양성이 X축이고요. 성과가 Y축입니다. 보면요. 구체적인 변수는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빌로깅, 소속감 정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보면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낮게 느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E와 I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진정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로 잘못되면 다양성이 쭉 증가하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하나만 나간 거죠.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요. 구성원들이 빌로깅 수준이 높으면 처음에는 다양성이 올라가면 성과가 떨어집니다. 뭐 양쪽 다 마찬가지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구들이 그런데요. 처음에 다양성이 증가하면 구성원들이 불편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막 갈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복잡해요. 그러다가 구성원들이 조직의 여러 노력으로 빌로깅,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양쪽 면의 가능성이 있고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컨텍스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EI 또는 진정성에 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주고요. 특히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 초기 일정 부분은 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기간도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처음에 다양성 확보하자마자 왜 바로 성과가 안 나와? 다시 백! 이러면 다 망한다는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 관리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고 하지만 이것들이 고려되었을 때 이 턴어라운드를 가져가는 게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조건과 이걸 감내하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서 갖는 차별적인 경쟁 우위, 뭐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